자, 계속해서 정부 수립 과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총회에서 결의된, 정확하게 소총회에서 결의된 50총선거가 실시됩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주선거고 직접, 평등, 비밀, 보통이라는 그 사회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4원칙 아래에 최초로 민주선거가 실시됩니다. 이 선거는 남녀 불문 1인 1표였습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그러한 선거였고 투표율이 무려 99.5%입니다. 그만큼 뭔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이 열의를 모두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자, 이 50 총선거는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였고 이때 구성된 국회를 재헌국회, 그러니까 헌법을 제정한 국회라 해서 재헌국회랍니다. 재헌국회만 이제 임기는 2년이었고 그 이후로는 그 국회의원 임기는 4년으로 고정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때 당시 그 국회의원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200명으로 선출이 되고 이 200명은 국회를 구성할 수 있는 최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헌법에서는 200명보다 더 많은 인원 이렇게 해서 그 국회를 이제 구성해야 되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300명 가량으로 늘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300명 많아 보이죠? 아니요. 우리나라의 그 어떤 국력과 어떤 국가 규모를 놓고 봤을 때 국회의원 숫자는 1500명이 알맞는 숫자입니다. 물론 국회에 대한 여러 가지 안 좋은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일을 이제 딱 뽑혀놓고 이제 선출되고 나서 제대로 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렇지만 이 국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물론 행정부의 그 여러 가지 행정 그 업무들 같은 것들을 감사 그리고 감독하는 그러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매년 가을 10월 11월이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행정부가 잘못했던 각 부처가 잘못했던 여러 가지 잘못들을 확인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합니다. 행정부를 견제하는 입장에서. 근데 우리나라의 그 행정부 그 기관이 매우 크고 방대합니다. 우리가 그 영토가 상대적으로 주변 국가들보다 작을 뿐 절대로 작은 규모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럼 이 작은 규모가 아닌 이 큰 나라를 이 행정부를 철저하게 감독 감시하려면은 1,500명 정도가 필요하고 300명이 그렇다면 결론적으로는 이 300명이 뭐 복수 겹쳐가지고 한 명에서 여러 군데 그 국가기관을 감시해야 되는데 물리적으로 시간도 없고 굉장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효과적으로 행정부를 견제하려면 1,500명 정도가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마 1,500명까지 늘린다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반발 그리고 걱정들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00명을 우리가 제대로 된 사람들로 선출을 해서 제대로 일을 시킨 뒤 좀 더 일을 잘하는 사람들로 확대해가는 그러한 방향에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민주국가, 민주공화정 국가에서 주권자는 국민이기 때문이고 국회의원들의 그 모습은 결국 국민들이 결정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고 이 재헌국회에서 헌법을 제정합니다. 그리고 이 헌법을 제정하고 공포한 날짜는 7월 17일. 그래서 우리가 7월 17일을 재헌절로 기념하는 날입니다. 매우 중요한 날이죠. 자, 이때 당시에 대통령은 국회의원 선거로 국회의원들이 간접 선거로 선출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때 당시에도 대한제국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상당수 생존해 있었고, 대통령과 왕, 그리고 황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대다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회의원들이 간접 선거로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제도가 마련됐던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를 구성하고 헌법을 제정하고 대통령을 선출했고, 드디어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그리고 유엔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인정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가지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해방된 공간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굉장히 여러가지 노력과 고생을 통해서 선출된 그 의원들 그리고 국민들의 뜻이 모여서 정부가 수립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이 건국된 기점을 가지고 여러가지 논란이 많은데, 하지만 이 대한민국 정부는 결국엔 1919년 4월에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운영해봤던 행정부의 어떤 형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가 원활하게 유지 운영될 수 있었던 그런 경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통해서 축적이 되었던 것이죠. 일각에서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날로, 아니면 정확하게 대한민국이 건국된 날로 봐야 한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친일 역적들의 그러한 친일 행각을 감추고자 하는 흉악한 꼼수가 들어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는 잘 확인해야 되고, 그래도 그 국가의 역사라는 것은 전통량은 그래도 오래되었다라고 우리가 여기는 것이 좀 더 권위와 힘이 있고, 그래서 임시정부를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물론 이 과정이 여러 가지 고생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제주도에서는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한 좌익 세력들의 무장 봉기가 발생합니다. 무장 봉기가 발생하게 되는데, 물론 시작은 이런 좌익 세력들이 무장 봉기를 일으켜서 경찰서를 습격하고 그러니까 시청이나 이런 데를 습격하면서 시작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매우 많이 학살당합니다. 특히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게 서북청년단. 이 서북청년단은 심지어 어떤 조직이었냐면 경찰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발휘하던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이들이 정말 잔인하게 이들이 중심이 돼서 무고한 민간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했습니다. 과거 일본군이 하던 재미삼아 사람을 괴롭히고 죽이는 짓을 서북청년단이 했습니다. 이 서북이라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은 북한에 의해서 토지를 몰수당하고 재산을 빼앗겼던 그러한 사람들이 내려와서 모 교회 청년단을 중심으로 조직된 그러한 조직입니다. 청년단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굉장히 잔인하게 민간인들을 학살했고, 그래서 지금도 제주도는 이런 희생자들이 많았던 탓에 한 마을이 같은 날 동시에 제사를 지는 그러한 가슴 아픈 상황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 상황이 아무래도 장기화되다 보니까 여수 순천에 있던 국군을 미국과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에 투입하려 합니다. 4.3 사건이니까 아무래도 미군이 주도했겠죠. 근데 여수 순천에 있던 군인들이 이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국군인데 어떻게 국민들 우리 손으로 죽이냐, 이건 말이 안 된다 해서 명령을 거부했고, 그래서 이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하니까 미군과 이승만 이 정부는 이를 진압하려고 여수 순천을 또 공격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 과정에서 군대 내부에 엄청난 좌익 세력이 있다 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고 대대적인 그 군대 숙청 작업에 들어갑니다. 좌익 세력들에 대한 그런 숙청 작업에 들어가는데 이 숙청 작업을 하다 보니까 걸려든 사람이 누구냐면 이후에 대통령이 되는 박정희. 이 사람은 실제로 뭐 여순 순천 사건에 뭐 개입될 건덕지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서울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남조선 노동당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간부로서 국군 장교들을 남로당으로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다가 이 여수 순천에서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하는 사태로 이 좌익 세력들이 바글바글하다는 게 드러나자 거기에 덜컥하고 또 같이 걸린 상황이 됩니다. 이 박정희라는 인물은 나중에 한번 다뤄보겠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뭐 찬양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미워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나중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주도 4.3 사건, 여수 순천의 군인들이 명령을 거부한 사건이 벌어지니까 48년 12월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본떠서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제정이 되고요. 이 국가보안법을 본떠서 최근에 중국이 홍콩보안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알게 모르게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반민특위, 그러니까 반민족 행위 그 처벌에 관련된 뭐 특별법, 뭐 특별위원회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그 일본에 빌붙었던 친일 역적들을 청산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제헌국회에서 이런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서 반민족 행위 처벌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기초로 반민특위가 설치가 됩니다. 이를 통해서 뭐 최린, 이광수, 한때는 민족 지도자였던 사람들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왜 일본 제국주의 협조하셨습니까? 라는 조사관의 질문에 일본이 망할 줄 몰랐습니다 라고 짓거렸던 그 자백이 이 반민특위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 말이 안 되죠. 왜냐하면 일반 민중들 레벨에서 심지어 화장실 낙서에서도 다 그게 일본이 망하면 미국이나 영국이 그 다음에 들어올 것이라는 그런 걸 민국이 다 알고 있는데 왜 본인들은 몰라.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친일 역적들이 이를 노골적으로 방해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존이 걸려있으니까 노골적으로 방해하게 되고 이 이승만 대통령도 반민특위를 견제하게 되는데 별건 없어요. 왜냐하면 임시정부에서 그렇게 위임통치청원 뭐 그런 거를 내고 앉아있는데 누가 이승만이라고 합니까? 독립운동가 중에서. 그럼 이승만은 자기 세력이 없었기 때문에 친일 역적들을 그냥 자기 말만 잘 들으면 기용하고 특진시키고 그러한 짓을 서슴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승만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한번 좀 자세히 살펴볼 기회가 있을 텐데 뭐랄까 정말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자, 그리고 국회 프락치 사건이라는 게 벌어지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 국회 내부에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가 내통하는 간첩들이 있다라는 어떤 그 주장으로 반민특위를 주도하던 국회의원들을 친일경찰들이 체포해 갔던 그런 사건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반민특위는 크게 위축이 되고 제대로 활동도 못 해보면서 해체됩니다. 우리는 친일 역적들을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하고 친일 역적들은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고 대부분 부귀영화를 누리다 세상을 떠납니다. 심지어 어떠한 비극이 있었냐면은 어떤 독립운동가의 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유공자로 지정받을 길이 없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고문했던 친일 역적 그 경찰을 찾아가서 제발 우리 아버지를 고문했다는 그 증언 한마디만 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던 상황까지 가게 됩니다. 그 친일 경찰은 2000년, 그러니까 거의 최근 2000년까지 부귀영화를 누리다 세상을 떠났고, 아직도 살던 그 지역에서는 여전히 그 집안 지역 유지로서 그 위세를 떨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친일 역적들에 대한 어떠한 그 처단은 그래도 아직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친일 인명사전이라든가 그러한 것들로 편찬하거나 이러한 것들로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일 역적들을 처단하지 않으면은 또다시 우리가 나라를 뺏길지도 모르는 이런 위기 속에서 누가 나라를 위해서 대신 싸우게 될까요? 친일 역적들은 3대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독립유공자들은 3대가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던 이러한 비극은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개혁. 이 농지개혁은 매우 중요했는데, 일단 우리나라에서 실시했던 건 유상매수,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제 땅을 매입하고 이제 이를 다시 돈을 받고 이제 분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경자유전, 그러니까 농사를 짓는 사람이 땅을 갖는다는 원칙하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땅은 정부가 매입하고 이를 다시 토지가 없는 소작농들에게 돈을 받고 판매하는 건데, 사실 이때 소작농들의 생활이라는 것 자체가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뭐 부득이하게 다시 구입했던 땅을 도로 팔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그 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때 머리를 굉장히 교묘하게 써가지고 사립학교를, 그러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자기의 금싸라기 땅에 사립학교를 설립해서 그 교육사업에 뛰어듭니다. 사실 이 사립학교라는 것 자체는 또 어떠한 특징이냐면, 기업이나 공장은 경제가 안 좋으면 물건이 안 팔려서 공장 문을 닫아야 됩니다. 하지만 학교는 이런 불경기 혹은 호경기 해가지고 이런 걸 타지 않습니다. 비록 경제가 나쁘더라도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 고생을 마다하지 않고 학교로 간 학생들은 어쨌든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죠. 해마다 신입생은 꾸준히 들어오고 교육열은 식을 줄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립학교 재단이 대기업보다도 훨씬 더 안정적인 사업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다못해 이 사립학교는 당시엔 또 정부가 수립된 지 얼마 안 된 시기였기 때문에 재정이 부족했고 사립학교의 설립을 적극 권장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모았던 자금을 바탕으로 예전에 잃었던 그러한 땅들을 다시 매입해서 그 지역에서 다시 세력을 유지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되고, 이 사립학교 문제가 우리나라 교육에 있어가지고 또 많은 문제와 개선 과제를 남기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어쨌든 이 농지 개혁을 통해서 전통적인 지주 소작제가 사라지고 점차적으로 이 산업화의 토대를 마련하게 되는데,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 지주 소작제라는 것이 유지가 되면 아무리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내 돈에 떨어지는 게 적습니다. 하지만 경자유전,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농사를 지으면 그 수확물이 모두 내 것이라는 어떠한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화에서는 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일한 만큼 더 벌 수 있다라는 어떠한 그런 토대를 통해서 자본주의 이 산업화가 운영 유지가 됩니다. 내가 번 것만큼 일한 만큼 벌 수 있다라는 이런 개념 자체를, 이런 토대를 마련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 농지개혁에는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놓치면 안 되는 게, 북한에서는 토지개혁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이제 남북 분단이 서서히 현실화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뭔가 북한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방식의 농지 개혁은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